탈북민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던 시기니까 그야말로 먹는 문제 때문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더 나은 곳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심지어는 젊은 부부가 자녀 때문에 한국으로 탈북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안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 고위 간부들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4대 세습의 10대 소녀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불만이나 체제 모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들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 그리고 앞으로 북한 주민들과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피를 나눈 한 민족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나눠서 살고 있는데요. 북쪽에 계신 분들이 간간히 넘어오시곤 하시죠.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현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한민국은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향이 남쪽인 사람들이고 또 고향이 북쪽인 사람들이 있죠. 1990년대 말에 북한이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30만에서 약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던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행군인데, 바로 그때부터 탈북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실향민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6.25 전쟁 이후에 오신 이제 분들이라면, 탈북민들은 대부분 1990년대 말에 한국에 넘어온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국내에서 이 탈북자, 탈북민, 또 자유민, 세터민 여러 가지 단어들로 불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려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공식적으로 법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줄이면 탈북민 정도가 되는데, 이 탈북민 지금 국내에 약 3만 4천여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 말부터, 즉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계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별히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계신 곳은 인천, 경기, 서울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사실 조금 더 숫자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서울을 많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국내에 온 탈북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의 그 기수가 있는데, 이 기수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서울에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서울에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서울에 가는 희망자는 많은데 그 제한되어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대전, 또 부산 요 정도 순위이고, 각각 이 지역별로 나눠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탈북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탈북하는 그런 방법이 대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탈북민들이 일단 왜 한국에 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기적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탈북민들이 그야말로 먹는 문제 때문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던 시기니까,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고 일어나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한 시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계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압록강, 두만강은 한반도에서 가장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강을 건너면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이제 올 수 있을까? 바로 오면 좋겠지만, 사실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탈북민을 다 강제 북송을 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난민협약이라고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중국도 그 난민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변의 정치적인 문제로 자기가 위협을 느꼈다면 난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도강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북한으로 다시 북송을 시킵니다. 북송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바로 올 수가 없고, 물론 예전에 고난행군 시기를 지났던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에 있는 해외 대사관, 뭐 예를 들면 독일 학교라든지 독일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들어가면 됐어요. 왜냐면 거긴 치외복권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해외 대사관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그게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왜냐면 많은 수가 그렇게 이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감시하면서 이제 그 방법은 완전히 끊기게 됐고, 결국 다른 루트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이 바로 중국을 다 종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와서 중국을 다 종단하면 쿤밍이라는 곳이 있어요. 곤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쿤밍에 와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동남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밀림을 숲을 헤치고 가서 마지막 최종 도착지가 태국입니다. 이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오면 그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태국은 난민 지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국에 가면 탈북민들이 이제 경찰에 잡혀야 돼요. 본인이 가서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나를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잠시 체류를 하다가 한국 대사관에 인계되어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 그런 루트인 거죠. 지금은 이 루트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살아있는데, 중요한 건 코로나19 때 이 중국이 엄격하게 이동을 통제하면서 지금 이 루트도 거의 막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김정은이 국경을 엄격하게 지금 통제하면서 거의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탈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외에 뭐 몽골 루트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 고비 사막을 넘어서 몽골까지 가면 몽골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중국 국경을 넘어야 몽골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몽골, 외몽골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몽골은 몽골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국입니다. 그냥 중국령이에요. 그래서 이 내몽골을 넘어서 몽골로 와야 몽골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데, 내몽골을 중국이 엄격히 지금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도 지금 완전히 닫혀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까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그 탈북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더 나은 곳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심지어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 자녀 때문에 한국으로 탈북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20, 30대 청년들, 뭐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MZ세대인데 북한의 이 MZ세대 청년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도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안고 한국에 지금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을 만나면 늘 배고파서 왔다,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야, 뭐 북한 버리고 배반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탈북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헌법상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국을 배반하고 왔다, 그건 이제 북한 당국이 그들에게 주장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유를 찾아서 더 나은 곳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현역 군인들이 지뢰밭과 삼엄한 감시를 뚫고 막 걸어서 귀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질까요? 네, 여러분들 휴전선의 경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고 또 삼엄한 경비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으로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라도 이제 와야 될까 또는 올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오는 거는 대부분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넘어올 때는 그냥 북한에서 앉아 있으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이 강을 건너게 됐고, 그때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도 할 수 없이 강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 북중 국경의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탈북이 어려워지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탈북 브로커가 생기게 됩니다. 이 브로커는 단순하게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 국경 수비대와 연계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는 중국으로 이동하는 조직책, 또 동남아에서 이동하는 조직책, 한국 조직책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북중 국경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올 수가 있는데 휴전선은 브로커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복무하다가 북한 군인이 그냥 넘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루트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한국으로 탈북하기 위해서 탈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게 지뢰가 매설된 지도를 본인이 그립니다. 이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당국이 지금 이 지뢰를 또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GP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감시 초소가 있기 때문에 탈북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뚫고서라도 지금 오고 있는 추세가 바로 지금의 상황인데 왜 올까? 저는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지금 뭐 라디오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는 학성기라든지 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USB나 뭐 마이크로 SD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북한이 군 복무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그 북한 내부의 모순을 이 청년들이 알게 되는 거죠. 보통 북한의 군대가 17살에 군을 가게 되니까 10년 복무를 하면 27까지 복무를 합니다. 뭐 요새는 12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20대 전부를 군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 더 좋은 곳에 다른 곳에 가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 휴전선을 넘어서 또는 뭐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이렇게 그 해안을 통해서 뭐 심지어는 헤엄쳐서 그렇게 탈북을 하고 있는 이 양상이 북한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 군인들이 남한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북한에 우리의 또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심지어 또 최근에는 북한의 외교관들의 탈북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위가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교관들이 앞다투어 탈북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이 탈북이 증가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장 최근의 예로는 쿠바 참사였던 리일기 참사가 이번에 또 탈북했지 않습니까? 리일기 참사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엘리트들은 말 그대로 북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대사관에 나가 있는 해외 대사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 스스로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물자를 보내주거나 뭐 지원금을 보내줘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물자들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외교관들이 자기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반대로 북한 당국에 보내야 되는 상납금도 있습니다. 이 북한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없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물자를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2중, 3중에 이 고충을 당하고 있고 뭐 그거는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니까 뭐 참고 견딘다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체제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사관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일단 정보를 접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북한 내에 있었을 때는 정말 북한을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해외에 나와서 보면 이 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유가 있는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늘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북한 이 대사관의 외교관들의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길이 열려지게 되면 다 탈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의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온 고위급 북한 탈북민 가운데 태영호 의원도 있는데 뭐 국회의원만 지금 2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민주평통사무처장이라고 해서 이게 차관급 자리인데 거기에 이 태영호 의원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계속 북한에 보냈고 그러한 정보를 접하게 된 엘리트들이 한국에 가도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죠. 단순히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생활하는 고위층 사이에서도 탈북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에 와 있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본인들을 평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장사를 했거나 신분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었죠. 뭐 이들은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양강도 해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가장 경계가 느슨한 지역이고 대부분의 밀수라든지 탈북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미 남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고 또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그 탈북을 도와주는 또는 뭐 그 브로커와 연계된 그런 조직책들이 활동할 수가 있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다 평양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체제 모순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대 세습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4대 세습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고위 간부들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근데 지금 김주애가 이제 겨우 10대입니다. 김정은이 30대 등장했을 때도 야 내가 정말 이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나라는 그런 체제 내적인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 소식통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4대 세습의 10대 소녀에게 지금 이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내부적인 불만이나 체제 모순을 엘리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일부 고위층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탈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엘리트들, 예를 들면 양강도라든지 뭐 함경도라든지 또는 평안도 이런 평양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 북한의 이제 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청년동맹 비서가 그 도 책임 비서가 탈북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저는 정보가 들어갔고 그들에게 어떤 기회만 주어진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은 워낙 지금 촘촘하게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평양에서 온 가족들이 다 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 북중 국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들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험난한 고난 끝에 탈북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이때 탈북민들이 대체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들 얘기하나요? 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곳, 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곳 이렇게 알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와서 보면 또 한국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정착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고 만약에 병원에 가야 한다면 그냥 1급 의료 체계로 받을 수가 있고 뭐 대학을 간다고 하면 공립 같은 경우는 100% 등록금을 다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면 뭐 취업 장려금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는 너무너무 잘 되어 있지만 탈북민들이 국내에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부르고 뭐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구별짓기라는 것이 있죠. 야, 저 탈북자, 탈북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 남북한 주민 통합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누그러졌지만 처음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뭐 조국을 배반하고 북한을 배반하고 가족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가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탈북민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탈북민들에 대한 가장 좋은 정착 지원 제도 방안은 바로 그들에 대한 따뜻한
환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들은 그냥 고향이 북쪽인 거고 또 저희는 고향이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고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조금의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야 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뭐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지만 탈북민들 다 경제 생활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